근데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전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는다고 그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많이 올랐는데 새 정부가 막 풀어줘 갖고 또 부동산가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시세를 잡는 방향은요, 규제를 해서는 절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한시적인 미봉책이고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수요가 줄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뭐 이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지금 투자 수요가 많지는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수요로 올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실제 잡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공급이 많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아파트를 남아돌 때까지 지은 적이 없어요. 한시적으로 남아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미분양 같은 거 나면은.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분양 난 주택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메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공급됐던 91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살짝 주변 일부 아파트들이 공신이 나는데, 오히려 그 정도는 놔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채웠잖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도 꽉 찼기 때문에 2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 와중에서 더 부족해서 3기시설을 또 만든 거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자체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공급을 더 많이 해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가격을 좀 수익을 올리는 것들을 싫어하시거나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공급으로 괴롭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제도가 혜택이 많은데, 이것들은 시세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종부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네. 이게 배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 임대사업 물건이 많이 등록된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개발해 보잖아요. 임대사업자도 죽어나요. 이게 실제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시세가 빠진 아파트들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뉴스에 안 나와요. 지방 같은 경우는. 왜냐면 서울 수도권, 우리가 관심 가는 서울 수도권에서 아직 이런 일이 없거든요. 서울 수도권에는 집값이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요, 기껏 아파트를 막 10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옆에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어놔요. 그럼 당연히 일로 수요가 빠지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빠지기도 해요. 밑주고 팔기도 합니다. 공급만 많으면 이것들 해결될 문제인데, 공급도 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뭐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용사구 같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지역들은 여긴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긴 그냥 비싸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대신 서울의 다른 지역들 있잖아요. 그걸로 몰려들려고 하는 수요들을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막아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광역 교통망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집은 집대로 만들고, 예. 그다음에 서울의 이 일자리 많은 지역들,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니면 종로구, 중구, 여의도 이런 지역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 지금 A, B, C 노선들이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을 2개씩 다 지나가거든요. 격식으로. 왜냐면 거기 출퇴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면 좋겠지만 집이 비싸고 집도 없다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에서 출퇴근하게 해주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대요. 그 얘기가 결국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올리면은 공간적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방식이고 그걸 연결하는 게 이제 교통망이잖아요. 네. 근데 교통망이 만들어주겠다라 그러는 리더들도 되게 많고, 뭐 정치인이 됐든 관료가 됐든, 그리고 거기에 여기 역 들어온대요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제 욕을 먹었고 알면서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수요 조사를 하면서 20년 동안 수요 조사만 했잖아요. 예. 수요라고 하는 것은 그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예요. 예. 일자리가 많은 쪽에 수요가 더 많이 몰립니다. 그거는 실수요도 몰리고요, 투자 수요도 몰립니다. 왜냐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이면은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 들어오는 게 투자 수요층들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일자리가 서울하고 경기도에만 생겨요. 증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구, 그것도 강남구가 좀 많이 생깁니다. 강남구하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분당구는 오늘도 하루에 법인이 막 수백 개씩 생겨요. 신규 법인이. 근데 지방에는요, 수백 개씩 폐업을 하고 있어요, 법인들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직하고 싶으면 다 서울이나 판교로 다 이사를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구 이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나 울산이나 서울 수도권으로 이사 오는 사람 수가, 저는 이제 세대수로 보통 많이 보는데, 가족 단위로 와야지 보통 이사를 왔다고 하니까 1년에 10,000세대 이상씩 다 넘어와요. 어떤 지자체든지 간에. 10,000세대면 3인 가족이면 3만 명이고, 그쵸. 예, 4인 가족이면 4만 명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 지난 3년 동안에 28만 가구가 증가했어요. 와. 지방에서 올라와서 순수 증가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세대들이 28만 가구가 이사 왔어요. 일자리 때문에.
한국의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경기도의 인구가 경기도의 인구가 네. 늘었다는 건 그 지방 인구는 줄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기하급수로 줄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계속 서울이나 경기도의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그 이유거든요. 지방에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좀 이런 얘기하면 부터 싫어하실 거예요, 분명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똑같이 배분을 합니다. 이런 부동산에 필요한 주택 자금이나 교통망 자금을 똑같이 배분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늘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나요? GTX A, B, C는 거의 같은 시기에 얘기가 나왔는데 네. A만 지금 착공을 했고 C나 B는 착공을 못했어요 아직. 그 공약에 보면 그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ABC까지 내가 들어봤는데 네. D, E, F, G, H까지 갔나? 뭐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F까지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A, B, C는 확정이 돼 있잖아요. 노선까지. 예, 예. 거긴 동시에 착공을 해도 되거든요.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없어요. 왜 지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도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철도도 만들어줘야 돼. 돈이 없다 보니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도 안 들어와요. 왜? 사업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은 민간 자본 해도 들어와요. 왜?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커리라고 하는 기반시설 네. 투자하는 업체들 보면 어디다가 만드는지 보세요. 지방 거의 없어요. 다 서울 수도권 부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서울 수도권에는 이 교통망을 쓴 사람들도 많고 집도 많이 필요한데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분산시켜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랑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분산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됐다 보니까 특히 기업도시는 성공한 기업도시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혁신도시는 그나마 일부러 내리기라도 했는데 대기업들 근데 내려왔으니까. 가족 단위로 또 안 내려가신 분들도 많아요. 당장 세종시 좋거든요 살기도 본인들도 안 내려가세요. 예, 그냥 주말 가족 하시죠. 기러기 아빠 하시고 그런 것들이 결국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한동안 서울이나 경기도로 늘어나는 인구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계속 주택난과 교통난은 과중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서울 집값과 경기도 집값은 해결할 수 없고요. 지방은 투여한 금액 대비 계속 공급이 남는 거죠. 공급이 남겠죠. 그쵸.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교통망이라든지 수요의 양극화 현상들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그 명분과 현실의 괴리인데 우리가 수도권 뭐 이게 대한민국이냐 수도권 민국이냐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왜 거기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명분도 충분히 전 이해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네. 지방이 오히려 낙후되고 그러면 지방을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도 이해 갑니다. 그렇죠. 저도 근데 공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권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일자리가 생기고 과밀이 되고 그리고 수도권 집값이 더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오히려 분산을 시키기 위해 교통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쵸. 이 상황에서 실제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현실을 마주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할 것이냐 사이에서 진짜 많은 정치인들이 명분 쪽 지역에서 투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답답하네요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풀게 되면은 명쾌한데 정치적인 의사결정들을 보통 하시잖아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분들이 투표로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타면제 아마 이번 정부에서 한 거 보세요. 경상도에 아마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을 겁니다. 철도망이 5조, 6조짜리가 예타 면제로 들어가 있어요. 착공도 이미 시작했고. 근데 그게 그 정도 금액이면은 GTX 하나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 들렸는 줄 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지방에서 또 난리가 나죠. 아니 뭐 충분히 네. 뭐 그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수도권 집값이 왜 그렇게 과열됐는가에 대한 설명으로도 충분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이제 좀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렇게 신축 구축 뭐 빌라 이렇게 부동산 형태에 따라서 부동산 네. 종류에 따라서 좀 각각 그 어떤 특성들을 보이고 있나라고 해야 되나 보여야 하는가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좀 형태별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공약이 딱 일치했던 게 있어요.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11만 원을 얘기했고 예. 윤석열 후보는 250만 원. 그러니까 이전 정부보다는 거의 100만 세대 이상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셨던 것처럼 좀 공급 문제가 시급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그냥 선언적 숫자가 아니라 그냥 예. 공약만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급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냥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가 어떤 형태로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는 일단 잊어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50만 원을 공급할 수 있고 300만 원도 공급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의미 없는 지역에다 하는 것들보다는 필요한 입지에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주거 실태 조사 결과 보게 되면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이유가 좋은 입지로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서 이사 간다고 하는 비율이 예전에 많았는데 예. 최근에는 압도적인 1등이 뭐냐면요. 새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예요. 아, 가고 싶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냥 주택 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냥 딱 콕 찍었어요. 새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 그러면은 새 아파트 주택들이 많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주택수 플러스 250만, 311만 호가 아니라 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새 아파트로 바꾸만 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서. 그러면은 신규로 추가되는 것은 50만 호든 100만 호든 상관없어요. 기존 집들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일단 질적인 형태들로 바뀌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아니고 네네. 그냥 있는 거를 바꿔도 네. 그 사람은 그 이사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새 아파트로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내가 헌 아파트 살다가 이거 부시고 다시 지면은 나는 내가 원했던 거는 새 아파트였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대로 되는 거라 호수로는 플러스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동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집이 남아 돌아야 된다까지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집을 새롭게 만들 동안에 가 있을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늘 집이 공실이 있어야 돼요. 한 20% 정도씩. 근데 예. 저희는 주택 공급률 보게 되시면은 100%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은 100%도 아예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재건축 재개발도 할 수가 없어요. 이주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주만 하면은 집값이 또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미리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도시 가면요. 몇 단지씩 집을 비워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또 만들어놨는데 공실이라고 또 언론사들이 막 공격하는데 네. 일부러 비워둔 거예요. 이사 시키려고. 아. 특히 판교에 그때 2단지가 비어 있었거든요. 예, 예. 성남시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니까 이사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된다. 집은 몇 단지 이상 비어 있어야 돼요.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집을 여유 있게 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정비 계획을 잘 짜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해서 빨리 새 아파트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 도심 내는요 신도시보다 훨씬 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잘 안 돼요.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추가 분담금 때문에 잘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난 그냥 여기 이 아파트에 계속 살 거야. 그렇죠.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전체 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남구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사는 지역들은 그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누가 더 우선권을 차지하느냐 조합끼리의 갈등이지. 근데 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추가 분담금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업성을 조금만 올려주면은 잘 될 거예요. 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업성을 올려줘서 그걸 100%다 조합원한테 주게 되면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추진하는 쪽에 이익을 몰아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세대 중에서 또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면은 용적률을 준 거에서 반을 회수하면 돼요. 국가에서. 예, 그러면 쉐어하는 거잖아요. 이쪽도 이득이 있고 이쪽도 이득이 있어야 진도가 잘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국가랑 민간 조합이랑 나눠 갖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진도를 빨리 빼준다고 하면은 아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걸 통해서 마이너스섬으로 이제 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차라리 용적률을 높여서 플러스섬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서 절반을 뭐 절반이든 뭐든 비율은 정해서 네. 정부가 가져가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서로 플러스섬에서는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좀 쉬울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냥 무조건 거죠?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300%에서 500% 올린다고 하는데 그냥 올려서는 안 되고 올린 거에서 공무에서 회수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무주택자들이나 임대로 들어가셔야 될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불만이 없고요.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회수금으로 임대를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세금이 늘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세금들을 더 많이 만들어 쓸 생각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다주택자들 계속 쥐어짜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돈이 나올 구멍이 없거든요. 그럼 그렇죠. 다주택을 포기하는 순간 돈이 더 나올 데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쥐어짜는 것들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오히려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 재건축하게 되면은 거기 아파트값 올라가지고 뭐 그것도 부자들한테 야 버티니까 결국은 엑시트 되더라. 뭐 이런 심리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긴 들었는데, 근데 그 반대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재건축해가지고 거기 비싼 아파트 해가지고 부자들이 다 거기 비싼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빌면 나한테도 좀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새 아파트가 많아지면 돈 더 저보다 많은 분들은 그 새 아파트 들어가시고 그렇죠. 그분들이 살고 계시던 내 집보다는 좀 더 새 집인 대로 내가 또 갈 수도 있으면 말씀대로 야 이게 아파트가 남아 돌다 싶을 정도로 공급이 풍족하다 그러면 내가 조금 소득이 좀 약해서 이걸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드네요. 그 지금 그 과정에 따라서 뭐 신규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과 지역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좀 어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로 어떤 지역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비 사업이 이전 정부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재건축이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막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초기에는 안전진단 가지고 막았고 또 후반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을 낮추겠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만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재건축도 조금 더 이전보다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들이라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 목동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되고요. 14개 단지. 네, 목동 아파트랑 거의 유사한 시기에 지었던 상계동이라든지 뭐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 뭐 이런 지역들도 그러니까 노원구죠, 노원구. 그러니까 양천구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1차적인 좀 수혜자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 구마다 그 시기에 지어진 나홀로 아파트도 많아요. 네, 그런 아파트도 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건 30년 차가 넘어야지 재건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30년 차가 안 됐지만 15년 차가 넘는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15년 차에서 30년 차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리모델링을 선택할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동부 이천동이죠. 뭐 그런 지역들. 예, 그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아마 25개국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시기에 딱 맞은 게 있어요. 일기 신도시입니다. 저는 아마 일기 신도시가 제일 대박 상품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산분당? 그렇죠. 예. 왜냐면은 아까 목동을 말씀드렸지만 목동은 이미 좀 비싸긴 해요. 이미 비싸기 때문에 혼자 하지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이 있고 일산이 있고 중동, 삼본, 그다음에 평촌이 있는데 예. 분당만 많이 비싸고 나머지는 아주 비싸진 않아요. 구축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비싼 것들이지 그 30년 차 가까이 된 일기 신도시들 구축들이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사회 초년생들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대출까지 나오는 금액대로 낮기 때문에 대출 받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들어가셔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 한다고 하면은 새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 정도나 이제 20년 내 생전에는 예. 그리고 중간에 그거 파시고 나오셔도 돼요. 시세가 올라갈 테니까 그런 것들 노려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을 포기하고 강남을 포기하는 순간 대안이 많거든요. 자꾸 강남과 비교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져요. 자꾸 강남은 그냥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런 입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은 굉장히 시니컬해요. 맞아. 이게 네, 진짜 맞아요. 윗세대들이 다 헤쳐먹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든 뭐 코인이라도 해서 따라잡을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얘기해 주시긴 했어요. 이게 진짜 아파트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는 강남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입지가 좋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좀 더 신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망하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그 시간과 자산 가치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그 청년들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요. 제가 이런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들이 이제 MZ세대가 됐어요. 그쵸.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근데 얘가 과연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콘텐츠들은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좀 활동을 해야겠다. 요즘 콘텐츠 내용들을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튜브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다 MZ세대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들과 같이 막 코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물어봐요. 관심사가 뭐냐.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은 진짜 코인만 해요. 주식 일부 하고 있고 공모주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왜? 소액으로 가능하니까. 예. 그럼 너희들은 내 집 마련 할 생각을 안 해봤니? 몰라요. 그래서 일단 청약 통장은 있냐? 그랬더니 다행히 있더라고요. 잘했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청약 통장 만드세요. 그리고 금액을요 꼭 10만 원 넣어야 돼요. 10만 원 매달 자동이체로 10만 원은 넣을 수 있죠. 용돈을 아끼면은 9만 원도 안 되고 10만 원씩 넣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요 세대를 분리하세요. 이게 세대주가 되어야지 이게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집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 집 마련을 위한 공부는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 정부에서 제가 하나도 잘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하나 찾자라고 하면은 특별 공급을 많이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특별 공급 많이 만든 게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만든 제도니까 예. 20대 분들한테 청약 당첨될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 활용을 하자고요. 특별 공급으로 한번 당첨을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공부가 그렇게 하게 되면요. 입지 공부랑 상품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러니까 강남은 안 돼요. 특별 공급이 아예 안 나옵니다. 시세가 9억이 넘었기 때문에. 저렴한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아마 5억 원 이하 주택들이 많을 거예요. 당첨이 돼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요. 규제 지역에서는 4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지역에서는요. 70%까지도 나와요. 네. 지금도? 그럼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막내가 24살이 됐죠. 아파트가 있어요. 걔가 대학교 때부터 저희 이제 알바 해주면서 정직원이 되는 애인데 부동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지방 어디 사는데 예. 갑자기 이제 모델하우스를 갔다 오더니 분양을 하는데 소장님 분양 봐도 될까요? 근데 야, 너 가점이 안 돼서 안 될 텐데 일단 넣어봐라 그랬는데 됐어요. 근데 미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운도 따르긴 했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분양을 받았던 건데 그 비규제적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도 돼요. 전매도 돼요? 되는데 걔는 등기를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싸요. 맞아요. 어느 정도 싸냐면은 전세가 정도 수준으로 분양을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돈이 10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을 찾게 되면요. 이게 좀 저 불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들어가 살진 않겠지만 걔는 집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서 할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당장은 전세를 세팅할 텐데 서울 포기하고 이런 정말 입지가 좋고 인기 많은데 인기 있는 아파트 포기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공부를 해야 돼요. 미달이 나는지 났는데 이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저께 그 강동구 고덕동에 이제 고덕 7단지인데 롯데캐슬 베네루체라고 하는 단지가 줍줍이 나왔어요. 두 세대가. 이미 입주를 했어요. 재작년에. 근데 두 세대가 미계약분이 나왔는데 그게 그 당시 5년 정도 전에 분양을 했었는데 7억에 분양했던 아파트예요. 지금 시세가 18억이에요. 네. 예. 근데 그거 서울의 무주택자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거든요. 뽑기에 뽑기. 그러니까 서울의 7억 무주택자들인데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7억 원이죠. 줍줍이니까. 미계약분이니까. 신규 분양한 거예요. 분양가로? 예. 와. 근데 지금 전세가가 한 8, 9억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첨이 되면 돈이 남아. 그러니까 공부하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건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약제도가 가점제에서 일부 추천제로 나오게 되면요. 이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이건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하물며 서울 말고는 굉장히 기회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만 관심이 있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을 포기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각을 넓히게 되면요. 전국적으로 다 가능한 데가 많거든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 알고 현재 시세만 알면은 끝난 거잖아요. 현재 시세가 현재 가치 평가를 한 겁니다. 아파트는요. 이 명쾌한 게 고평가가 없어요. 그치. 저평가도 없어요. 그냥 시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거주한 사람이 그 돈을 주부라고 들어가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고평가도 없고 저평가도 없어요. 비싸도 그게 현재 시세입니다. 결국은 분양가를 알고 시세를 알면 이게 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투자자들은 그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만 꾸준히 하시게 되면요.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다주택을 두 채, 세 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남들보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점점 될 텐데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해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이사할 수 있는 분들은요. 솔직히 지금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부터 종잣돈 모으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솔직히. 아까처럼 그 주쯤은 나오지 않는 사람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기존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분들은 이사할 수 있어요. 베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시세가 같이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이랑.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엎어가지고 내가 모은 돈 보태서 더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내 집 마련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서 이사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살이라도 더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유가 이 시장, 이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선수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5년 동안 뭘 했냐면요. 집을 사지 말라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집은 거주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솔직히.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게 말이 돼요? 다주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맞고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그랬었어. 근데 그분들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도 하는 게 맞아요. 비싼데요? 올라갔는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거실태 조사 결과 보면요. 자가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최소 11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다 하더라도 11년 후에 대부분 팔거든요. 그럼 중간에 내리고 오르고를 반복할 거잖아요.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11년 후에는 올라가 있을 주택은 고르기 쉽거든요. 당장 오늘 샀는데 내년에 빠질 주택은 몰라 나도.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11년 후에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주택들은 누구나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들 20대 때 집 못 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최소한 이런 공부, 청약 공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계속 청약을 넣으세요. 그러면은 저희 막내 사원처럼 재수가 좋으면 당첨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입지 공부, 가격 공부가 되거든요. 부동산은 가격만 알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입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시세가 비싼 데가 입지가 좋은 데고요. 시세가 낮은 데가 입지가 나쁜 데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내가 여기 살고 싶어.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이쪽이 비싸. 그럼 비싼 거 사셔야 돼요. 왜? 이게 더 많이 올라갈 거거든. 지금 비싸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입지 공부, 상품 공부, 시세 공부 하시게 되면요. 전 지금도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길었는데. 아닙니다. 예.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여기가 변동성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정말 그걸 잡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공포, 나는 영원히 그 레벨을 올릴 수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정말 그 상황을 처음 봤던 청년분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분들 얘기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런 기회가 그 친구들은 처음 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본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오히려 그런 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나는 어렸을 때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돈을 좀 벌었다.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는 인생이 훨씬 더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각에서 자산을 불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조급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따라 들어가는 건 위험할 거다. 이건 주식시장 얘기니까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게 어제 들어가면은 11년 살 건데 이게 지금 야 내가 부동산 지금 내년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년에 확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진짜 뭐 남들은 강남 사는데 남들은 서초 사는데 뭐 이런 거 백날 보면 뭐 하겠어요? 정말 내가 내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아까 서울을 포기하라는 말이 어찌 보면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서울을 포기하라는 말이 너는 영원히 서울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 당장 살지 못하는 서울을 분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올라가서 언젠가 내가 좀 더 중년이 되고 나이가 됐을 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얘기가 김학현 소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진짜 그 투기의 전문적인 영역 부분도 다 아시면서 거기에 더해서 진짜 그 실거주 1주택 마련을 위한 그런 삶의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학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췌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